우리 그 의원님 두 분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우리 과실련 쪽에서 이렇게 토론자로 들어오신 고영주 원장님하고 이연원 교수님 이렇게 토론을 듣는 순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우선 김영식 의원님, 네네. 예, 먼저 오셨으니까 first come first serve. 예, 먼저 하시죠. 예. 예, 조승래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들어왔으니까 제가 봤을 때 대선 공약 이슈를 잘 만들어 주셨고요. 저도 이쪽에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과학기술연구 분야 쪽에 공약 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한테 아주 너무 좋은 자료이고 무엇보다 중요 이슈별로 잘 이렇게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무엇보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건 이런 이슈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공약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 대한민국 발전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한 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제 과학기술인들이 나름 제대로 어떤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한번 좀 더 우리가 검토를 좀 하자. 더군다나 공약만 만들어주고 또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서는 조금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정치는 과학이다. 그러니까 정치 과학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와 같이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공약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대선 때마다 과학기술인들이 나름대로 공약을 만들고 대선 후보한테 드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렇게 정책을 만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낌을 받는 거는 저는 과학기술이다 보니까 뭔가가 소모품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주체적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만들면은 그것이 주체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어진 이 이슈들은 분명히 공약에 넣는 거는 사실은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사실 넣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실현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소중하게 만들었던 이 공약들이 우리나라나 또 다음에 차기 정부의 대선을 당선되신 분이 당선인이 이와 같은 그 정책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여기 있는 정치인들이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열린민주당의 우리 조승래 의원이 아마 이쪽으로 가방이 있고 또 강사도 맡고 계시니까 그렇고, 저는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또 과학기술인으로서 이렇게 정책 맡고 있습니다. 오늘 소중한 정책은 잘 반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안들을 잘 만들었었어요. 중요한 건 우리 정치로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그러니까 잘 입안시키고 실현되게 할 것인가, 이것도 또 순서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아마 후보가 되시면은 후보 되신 분들과 아마 우리가 조율을 또 해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만들어지는 공약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버넌스 부분은 저는 교육자로서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최고 중요한 거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길러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미래가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 인재를 길러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한번 저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 흐름을 어떻게 따라가게끔 할 것인가, 이 교육 부분을. 그것이 대학의 변화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대학의 이게 가버넌스 부분이 사실 걸림돌입니다. 걸림돌이고, 어떻게 하면은 대학의 변화를 좀 더 우리 시대 변화에 따라가게끔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이 초점이 거기 맞춰지면은 일자리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밝다고 저는 봅니다. 의원님, 네. 일단 여기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고요. 네. 그 뒤에 이제 하신 말씀 제가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조승래 의원님께서 지금 토론하실 시간은 안 되시죠, 지금? 예, 제가 또 네. 4시에
예, 4시에 맞습니다. 또 일이 있어가지고요. 예, 예. 예, 그러시니까 우리 말씀하시게 하시죠. 그러면은. 예, 아니요. 우리 이 조성래 의원님 아니 뭐 김명식 의원님 마무리 하시죠 뭐. 예, 마무리 하시면 아니, 되죠 뭐. 아니 저는 제가 아마 그 뒤에 시간을 좀 더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예, 그 마음이 바쁘실 우리 조성래 의원님은 제가 우선 소개를 좀 드려야 되는데 20대, 21대 이제 국회의원, 국회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간사, 그다음 더불어민주당 우리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이 분야에서는 뭐 전공은 학부 때 이제 사회학 쪽을 하셨지만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가장 영향력이 크신 분 중에 한 분이어서 우리 뭐 조승래 의원님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나오셨으니까 뭐 인사 겸 뭐 꼭 토론 아니더라도 한 말씀 하시지요. 예.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2시에 또 일정이 있고 또 4시에 일정이 있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2시 일정이 조금 늘어지는 바람에 예. 한 3시 한 20분 정도, 한 30분 다 돼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참여를 하게 됐고요. 죄송하다고 드릴게요. 근데 김서영 교수님이 발제하신 내용은 제가 다 출력을 해가지고 그 이동 중에 봤습니다. 그래서 주신 그 의견들이 그리고 이게 또 단순하게 또 김서영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계신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지신 것이라고 봐서 그 무게가 매우 크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소개를 드리면 오늘 저희 그 과방위 그 민주당 의원들이 오전 7시 반에 그 대선 공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오늘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의원들 한 7분 참여하셔서 논의를 좀 진행을 했었고 그 자리에서도 오늘 말씀 주셨던 내용들이 또 대부분 또 거론이 또 됐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저희들이 공약으로 확정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이 주신 의견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약을 가다듬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계의 공통된 요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어떤 대선 후보자든지 간에 공통의 공약과 요구로 만드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거버넌스 측면이건 연구 현장을 보다 활발하게 지원하는 측면이든 R&D와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우리가 국가의 전략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또 과학기술 중심 사회를 어떻게 또 구축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오늘도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과학기술이 지역 사회를 어떻게 또 혁신시켜 낼 것이냐 그것과 관련된 또 중요한 또 주제들이 이번 대선에 또 논의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참석자 보니까 우리 고영주 원장님도 참여를 하고 계신데 특별히 이런 몇 가지 아젠다에 대해서 그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주신 이 제안들이 매우 소중하게 밑거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통된 공약에 기초해서 각 정당이 또 서로 또 경쟁할 부분도 경쟁할 테니까요. 그건 또 그거대로 또 논의를 하더라도 오늘 주신 거는 과학기술계의 공통의 요구로 봐서 저는 그 과학기술계 요구를 각 정당이 좀 수용을 해서 공통 공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이렇게 이제 과실협에서도 논의를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공론화 과정을 좀 잘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과정에 저도 참여를 해서 같이 활발하게 의견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다시 퇴장하는 것을 양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중한 시간을 잘 보내주시길 바라겠고 조만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예. 아마 저희들한테 충분히 참고가 되실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영식 의원님 아까 그 거버넌스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준비한 말씀 마저 이어서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필름이 끊겨가지고 말이 잘 안 이어지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저희들 예, 자,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예. 뭐 그런 부분이었고 조승 의원님께서 조금 하신 말씀 중에 이제 합의라는 부분을 조금은 내가 조금 강조 있게 들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인들이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과 현장과의 괴리는 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여기에 일단 언론 이슈들은 나름대로 다 이 의미가 있고 진행한 부분인데 사실 이걸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가버넌스 부분은 굉장히 충돌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선 공약을 발표할 때도 굉장히
최고 핫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이 가버넌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아마 누가 대선 후보가 주더라도 이렇게 하겠다 하면은 분명히 반발을 하는 부분들이 생기면은 공약에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은 도출하실 때도 그런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나름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도출할 수 있으면은 더욱더 좋겠다는 생각이 한편에 드네요. 사실은 공약 만드신 분들과 실행하는 부분도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가 좀 더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첫 번째는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교육과 그 과학기술을 어떻게 그 빈틈없이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최고의 급선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이슈들은 있던 문제들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는 지속 가능할 것이냐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속 가능한 부분은 결국 교육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그 연결고리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부분이 모든 부분들이 공통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이게 저는 무엇보다 급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더 단단하게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막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공약들은 저희들이 또 공약 집필하면서 좋은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함께 넣어가지고 좋은 공약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뭐 저희들이 이렇게 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아무리 좋은 공약을 이렇게 제안을 해도 결국은 뭐 국회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결과로 이렇게 뭐 입법을 통해서 이렇게 내주셔야 뭐 과실이 맺어지는 거라서 어쨌든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큰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가실년 내에 또 전문가들 토론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제가 예, 하나를 말씀드리고 모든 예, 부분들이 이게 계신 우리 교수님들도 많고 하니까 연구 성과 평가법이라는 것이 제가 입법을 했었고요. 예, 이게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곧 통과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아마 2004년도에 만들어진 그 평가법이 전면 개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도형 형태로서 연구 과제를 평가하고 하는 부분들이 개정이 되니까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나중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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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특히 계속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김영식 국회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조성래 의원님도 아마 오셔서 쭉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을 보고 중요한 정책으로 반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과실련 우리 김소영 특위위원장님과 우리 윤지웅 집행위원장께서 고생하셔가지고 이제 귀중한 이슈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놓았는데 아마 이거를 들여다보면 중요한 변화가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착목을 해서 봐야 되는데요. 첫째는 그 과학기술의 역할이나 포지셔닝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탑 20 이렇게 보면 과학기술과 사회와 관련된 이슈들이 다 상위권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국 경제 성장 모델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을 위해서 출연력 만들고 대학 인재 육성하고 그래서 이 과학기술과 산업에 집중해왔던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국가가 필요한 뭐 우주항공이나 이런 거대 분야, 원자력의 거대 분야를 해왔는데 이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관계에 관심이 커졌고 전문가들이 그걸 차기 정부에 다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것이 여러 가지 코로나와 탄소 중립 이슈 시대를 거치면서 또 환경 문제를 거치면서
또 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더욱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과학기술 정책을 할 때 지난번 문재인 정부 대선 출마할 대선의 공약의 탑 순위는 기초연구 강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기초연구 많이 늘었는데 물론 이제 과학기술과 사회화 이슈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투자가 좀 적었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나 대선 캠프들은 그 과학기술이 이 사회적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데 착목을 하고 그걸 어떻게 R&D와 정책을 가져가면 좋을지를 좀 집중적으로 포커싱을 해서 정책을 만들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연구의 방식이 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관계를 보는 순간 기존의 연구는 기초 연구하고 원천 연구하고 뭐 기술 공급해서 그걸 누가 산업체에서 갖다가 사업화하고 이런 모델이 많았다면 이제는 문제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을 하고 개념을 정립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동원하는 체거든요. 없는 건 추가로 하고 그럴 때 어떤 양상이 생기냐면 기존에 우리가 분야별로 해왔던 기술들을 모아서 문제 해결에 적용했을 때 이게 융합과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R&D를 해왔던 방식과 혁신을 해왔던 방식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중심과 융합과 협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정책들이 되는 게 좋다.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를 가지는 순간 여기도 있습니다만 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전문가나 연구자, 교수 이렇게 엘리트 과학기술자 중심의 정책이 아니고 이것이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과학기술이라고 하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시민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체감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이 시민 참여 또는 시민의 지원, 시민의 주도 이런 경향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과학기술 정책이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관계에 집중을 해서 사회 문제와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 과학기술의 연결에 집중을 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방법론도 이제는 융합과 협업 그리고 시민의 체감할 수 있는 방식,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과학기술 정책이 일부의 표가 아니고 상당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선거 측면에서도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그 선거가 너무 과거의 그 보수 이념 또는 어떤 네거티브 선거의 양상으로 갔을 때 국민 피로도나 우리 미래 국가를 봤을 때 이 과학기술 분야는 사실은 정파를 떠나서 이 모두가 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고 그것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고 시민들이 체감을 하고 공감을 하면 여기서 많은 정치적 지지가 획득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좀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제가 주목하는 지점은 그 지역 이슈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균형 발전이 앞으로 심각한 이슈가 된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균형 발전 법도 만들고 균형 발전할 공공기관 이전도 하고 뭐 더 나아가서 그것이 이후에 지속되면서 이제 세종특별시까지 이렇게 가면서 지역을 살리자 했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수도권 집중이 더 심해져서 최근에 감사원 보고서에서는 이 지방 소멸과 대한민국 붕괴의 우려가 크다. 이 부분이 계속하면 그래서 균형 발전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균형 발전을 중점적으로 해왔던 이 컨텐츠에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로 지역을 혁신해서 균형 발전의 새로운 에너지와 동력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상위권에 그 부분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또는 균형 발전을 넘어서는 새로운 혁신의 방식이 이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지역 혁신을 지역 주도 혹은 지역과 중앙이 협업해서 가는, 그리고 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시민과 함께 뭔가 지역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같이 해결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지역 공약, 대선 캠프들은 주로 지역 공약 차원에서 뭐 지역에 뭐 이렇게 떡국을 주듯이 뭐 해주겠다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지역의 과학기술 자산을 연결해서 지역 주민들, 지역민들 스스로가 혁신 역량을 강화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혁신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균형 발전, 과학기술이 없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중앙에서 뭐 하나 주듯이 하는 정책이 아니고,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신산업과 뭔가 혁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면 굉장한 국민적 반향이 있고 실제로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최근에 정책적 양상을 보면 그 과학기술 투자 R&D가 계속 줄다가요, 최근에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알파고가 갑자기 나와서 인공지능 해야 된다고 하고, 갑자기 일본이 소재부품 통제하고 한다니까 소재부품 늘려야 된다고 하고, 코로나가 갑자기 나오니까 바이러스 해야 된다고 늘리고, 탄소 중립이 심각해지니까 탄소 중립 해야 된다고 늘리고, 이렇게 뭐냐면 뭔가 외부의 환경 변화가 생겨서 우리의 정책이 그걸 쫓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보였거든요. 물론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이 긴급한 현안과 재난에 대비하는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또 과학기술로. 그렇지만 과학기술은 조금 더 선도적으로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 그러니까 국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과학기술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역량을 축적하고 투자하고 서로 연결해 놓고, 그래서 미리미리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공약으로 들어오면 좋겠다. 하여튼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연원 우리 부경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런 토론회를 접할 때마다 제가 젊었을 때 가진 생각하고 이제 정년을 이제 가까이 다가가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관점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우리 저도 기계과학 전공이니까 기계학교 총회에서 연세대학에 있는 김천욱 명예교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젊을 때 이렇게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별로 안 좋게 생각했는데, 지금 정년을 하고 나서 한참 돌아보니까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이 과학하는 사람들도 정치권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이게 바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김영식 교수님, 김영식 의원님 역할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이게 또 이제 권력의 속성을 조금 좀 알게 되니까, 야, 과연 이런 토론 몇 번에서 왜 의미가 있을까? 이런 회의감도 굉장히 많이 들고, 굉장히 우리 사회 많은 토론과 굉장히 많은 포럼이 이루어지는데, 과연 그 역량이 모아져서 어떻게 발휘가 됐는가를 따져보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참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 같고, 어떻게 효율적인 측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고영주 원장님 계신 쪽이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인데 과학산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병수 시장에 나오면서 정책을 내서 키스텝을 원따서 비스텝을 만들었는데,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권이 또 바뀌면서 오거돈 시장이 있으면서 영어 명칭은 그대로 두고 한글 명칭을 부산 산업과학혁신원 이렇게 바꿨습니다. 부산은 산업과학혁신원입니다. 대전은 과학산업혁신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우선순위인가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영어로는 Science and Technology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과학기술을 붙여서 한 단어로 속을 해서 이게 구분이 안 되게끔 해서 이렇게 해놓고는 전자인 과학, 기초과학을
해야만이 모든 걸 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행태를 가버린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공위성을 우리가 사 올렸습니다. 아마 항공우주원에서. 거기에서 과학적인 요소를 찾아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테크놀로지입니다. 다 만들어진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뭐 액체 펌프 만들고 연소위 해서 하는 거 다 테크놀로지 영역이거든. 그런데 그 우리가 과학기술 영역 이래 과학을 처분해버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과학기술 영역이라고 하지만은 이 기술자 쪽에서도 특히 저는 엔지니어링 쪽에서 생각하면은 엔지니어링은 순수 과학과 틀려서 엔지니어링은 여기에 산업하고 당연히 직결돼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코노믹스, 경제성에 들어가서 예물 생산을 부를 창출하는 건 이쪽이거든. 과학 자체는 호기심이고 자연의 원리를 밝히는 거지 별로 돈은 안 되는 거거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테크놀로지. 그래서 옛날 뭐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도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쟁이라는 것들 때문에 기술을 굉장히 천시를 하고 과학 뒤에 붙여서 항상 이렇게 같은 걸로 해가지고 좋은 거는 다 과학자가 다 가져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조금 잘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테크놀로지 쪽 오게 되면은 하이 테크놀로지고 로우 테크놀로지 기술자의 역할이 다 들리거든요. 지금 모든 실험실에서 첨단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과학자들 혼자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다 이제 협업을 이야기하고 밑에는 말단 석박사 학생들이 다 뭐 비커도 싣고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같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머리만 잔뜩 양성하고 중간 그룹, 하위 그룹은 없으면은 이게 건실하게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제가 지역대학에 있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굉장히 느끼는데 과연 우리가 서울대학, 카이스트 몇 개 대학만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은 우리나라 잘 살게 되고 모든 국민 행복하게 살 건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학부터 저 밑에 제주대학까지 이게 다 생태계인데, 이것도 하나의 생태계인데 이게 건전하게 조성이 돼야만이 이게 전체가 다 조화롭게 돼서 인재 육성도 되고 요소에 사는 건데 기업들은 사람을 못 구한다 그러고 학생들은 자업이 없다 그러는 이런 미스매치가 결국은 그런 데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제가 77년도 학번이니까 제가 대학 다닐 시기에 소위 최근에 말해 연구중심대학으로 이야기하는 카이스트, 포항공대, 지스트, 디지스트 이런 대학들이 없었습니다. 카이스트는 석박사 대학원만 있었죠. 카이스트부터 해서. 그런 대학이 없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우수 학생들이 뭐 그때는 지금보다 못 살았으니까 서울대학을 안 가면 지역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바뀌면 인서울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지역대학들이, 지역의 특히 국립대학들이 시설과 교수들은 옛날에 월등히 좋아져 불구하고 학생들의 자질은 굉장히 낮아서 지금 서울의 중위권보다 더 못한 형태로 돼 있어서 대학을 평가할 때 그 현재 연구자 교수들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 입학 성적 순으로 평가를 하죠. 이렇게 해버리고 그다음 대학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서울대학교들 평가하는데 그 평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서울대 1등하고 카이스트 당연히 등하죠. 우수와 인적 자원과 시설과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평가하려고 그러면 인풋 대비 아웃풋 효율 개념으로 사실 평가하든가 그러면 지역대학들이 그렇게 못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인풋을 하나 생각 안 하고 아웃풋만 가지고 평가 너무 몇 편 나온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에서도 우리가 인재의 양성을 어떤 부류에 얼마나 양성할 건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서 아까 김영식 교수님 대학이 바뀌어야 나가요. 당연히 대학은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지만 또 개인의 생존 입장에서 보면은 쉽게 안 바뀌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이게 통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지역대학에 안 있었으면은 조금 덜 이런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제가 아마 카이스트나 서울대에서는 이런 고민 안 할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학생들 여기서 오는데 왜 이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을 배출시켜서 얘들도 살아가야 돼서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 대학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우리 너무 사이언스 과학을 강조하다 보니까 논문에서는 강조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학생들을 하나의 연구 도구로서 취급하는 경향이 굉장히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굉장히 조금 불편한 표현이긴 한데 그냥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학생들 과제를 따와서 인건비를 주고 연구를 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교육자로서 석박사 학생을 적절하게 지도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서울대학도 뭐 정원을 원청을 내린다 하겠지만 제가 동경대학에서 박사학위 할 때 그 기계과에서 교수들이 한 해 학생들을 2명 이상 안 받았고 다 이렇게 배분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보니까 뭐 서울대학 가있어 어떤 교수는 완전 군단처럼 20명, 30명 대학원 데리고 사람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걔들 어느 정도 수준에 있으니까 내버려둬도 적당한 수준 논문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많이 쓰죠. 이 양적으로 많이 쓰고 거기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출신들이 한국의 대학 교수를 딱 장악을 합니다. 또 그러니까 제가 아는 기계과의 모 교수, 서울대 카이스트 교수들은 자기 제자가 한국에 30명 정도가 한국 대학에 쫙 깔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동종번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제가 한국 와서 동종번식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요즘 그런 얘기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산과 인적당 한 곳에 다 몰아주는 게 옳은 얘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 소멸 이야기가 나오고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지역 소멸의 가장 핵심적 중 하나가 지역 대학의 소멸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대학을 좀 과감하게 좀 지원을 해서 살려서 사람 모이게끔 하고 그래야 지역도 같이 살아갈 수 있답니다. 이거는 서울에 있는 분들도 좀 이제는 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우리 한국 땅이 굉장히 좁은데 뭐 미국이 한 주밖에 안 되는데 무슨 지역을 사는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럼 뭐 서울에 있으면 어떤 이런 건데 그러면 그거 좁은데 뭐 지방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 그렇게 해서 인구도 좀 분산시켜 서울에 집중되는 걸 좀 폐해를 막고 지역도 살고 지역도 잘 살고 서울도 살고 이렇게 되도록끔 인재 정책도 마찬가지고 과학 정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좀 정책을 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우리 윤지웅 교수님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작업에도 깊이 관여하시고 위원장도 하시고 오늘 뭐 또 집행위원장으로서 사회도 하시고 하셨는데 롤 모델을 토론자로 바꿔서 토론자 입장에서 한 말씀 해보세요. 네. 그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김소영 위원장님과 저희 이제 대선특위 위원분들과 다양한 의견도 나누고 온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여러 외부 환경이 저희들에게 변화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한 50년에서 이제 뭐 70년 가까이 보죠. 저희가 해방 이후 뭐 6.25 전쟁 이후에 50년 동안 제가 급하게 달려왔고 그리고 소위 벤치마킹 해외 사례들을 정말 빠짐없이 저희는 반영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처럼 촘촘한 제도, 그다음에 해외 사례 적용, 물론 뭐 횟수가 이제 우리가 규리 횟수를 건너면 생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저희가 이 정도 발전을 이루는 데는 분명히 이 과학기술자들, 그다음에 현장의 뭐 근로자들 다 공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기업하시는 분들도 모두 다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요즘 이제 G5라는 저희가 소위 용어를 쓰는데요.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경제에서는 저희가 이제 G10 정도 탑 10개국에 이제 끼기 시작했고
과학기술 투자로는 투입으로는 이제 G5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그냥 투입만 해서 이제 되는 시대, 그다음에 선진국이 따라하는 거 따라해서 가는 시대는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시점이 왔고, 우리 스스로 뭔가 만들어가야 되는 시대에 과거와는 좀 다른, 그다음에 소위 얘기한 요즘 전환적 성장 얘기도 하고 국가 시스템 대전환도 얘기하는데요. 김영식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교육부터 시작해서 전주기 이 소위 혁신 체계를 정말 새롭게 가져가야 되고, 이것을 지금 뭐 굳이 조직을 다 뭐 바꿔야 되냐 이런 거는 아닐지라도 운영만 우리가 제대로 혁신을 해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저희가 수준이 올라왔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더 좀 합리적인 분들이 정책이나 이제 최고 의사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과실련이 또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 의원님, 그 김영식 의원님께 이제 또 제가 세컨 라운드로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여야를 다 초월하셔서 네. 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대표하는 의원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봅니다. 지금 어차피 이제 미중 충돌 시대가 한 30년 또는 60년, 100년 간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결국 이게 뭐 흔히들 말하듯이 기술 패권 전쟁이라 그러면 결국 기술과 안보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접근 방식 메커니즘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현재의 어떤 그 과학기술 거버넌스 가지고 과연 그게 되겠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이제 제기되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 이 디지털 전환 문제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는 게 결국 그 국가의 명운이 달리는 어떤 대전환의 문제라는데, 그 둘 다 핵심이 과학기술이잖아요. 과학기술 없이는 그 두 전환을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어떤 과학기술 이 부분이 국가 어떤 그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대한민국은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런 어떤 그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 자원 배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전략적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정말 고민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2022년에 들어설 새 정부는 그게 뭐 정권 교체가 될지 뭐 이런 그 뭐 어떤 그 뭐 정권 창출이 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2020년 새 정부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이 2022년 전하고 2022년 구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정부고,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다음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그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 연원 교수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또 하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어떤 메가 트렌드가 인구 구조학의 변화입니다. 뭐 우리 저출산 고령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인구 구조학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변화가 오고 있는 거고,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지방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소외 문제, 국가 균형 발전이 뭐 이런 완전히 헛된 꿈으로 뭐 날아갈지도 모르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근데 이 인구 구조적인 변화 부분도 역시 과학기술적 대응 없이면 해결할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 미중 충돌,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인구 구조 변화, 이게 모두 과학기술을 국가 전략으로 객상시키지 않으면 어느 하나 제대로 뭐 대응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다음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국가 전략상 상위 탑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걸 서포팅할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 투자, 뭐 인재 양성 이런 게 다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제가 여기 와가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와가 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에너지 부분 때문에 이야기하길래 뭐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에너지 정책 혹시 보셨는지, 예. 이 부분을 오늘 이제 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한번 교수님 두 분 오셨어요. 그 카이스트의 최성민 교수님과 예. 그다음에 정용훈 교수님 두 분이, 경희대 정용훈 교수님 두 분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한잔하고 같이 만나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은 지금 오늘 뭐 낭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게 SMR 포럼을 예, 맡고 예, 예타도 추진 단장 맡고 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예타가 통과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좀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도 원자력에 대한 부분은 끌어놓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탈원전을 하면서도 보니까 예. 아닌 건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방법이 없으니 그래서 이제 아마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탈원전 그대로 추진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과학기술이 지금은 우리가 전 시대를 살아오면서도 다양한 부분들이 중심이 되어 사회가 살아왔었습니다만은 지금만큼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사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중심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저희 살고 있고 모든 부분의 환경이 그쪽으로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 트렌드가 바뀐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고영기 원장님께서도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학기술과 사회 문제, 융합과 협업, 또 시민 참여 주도 이러는데 저는 이게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왔었던 부분도 하나가 뭔가 하면은 과학기술인이 시민들과 소통했었을 때 우리가 존재감이 있고 우리 자긍심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발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중심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렇게 돼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시민과 과학기술 따로 놀아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행태로 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미중 패권이라든지 과학기술이 중심이 안 되면은 옛날에 우리 알잖아요. 총과 칼 사업 쓸 때 저희들이 뭐 갔듯이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만 그 모든 부분들은 결국 전 세계가 과학기술을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그게 뒤지지 않는다는 행태로 갔었을 때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힘의 균형은 결국 과학기술입니다. 국방도 과학기술입니다. 모든 부분에 과학기술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이것이 탑으로 가야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누가 되더라도 그 부분을 내가 얘기는 하는 계속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우리 안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과학기술대 워낙 이렇게 저희도 기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무엇보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함께 공감을 가지도록 했었을 때 힘이 발휘를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몇 분이 우리가 하자로 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 다음에 누가 대선이 되든 그분들도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중요한 위치로 갈 수 있다. 그 교과표로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자들도 사회의 문제와 또 시민이 참여해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슈를 많이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이제 어느 분이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느 분이 되든지 간에 아마 그 국민의힘에서 과학기술 관련된 공약은 의원님이 아마 중심이 돼서 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밖에서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혹시 예 맞죠? 간단하게 드리면은 세 가지 공약이 큰 흐름이 있는데요. 예, 정치도 개혁해야 되겠고, 예, 그다음에 또 정책도 만드는데 이제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만들자. 예. 다음에 하나가 담대한 미래입니다. 그렇죠. 담대한 미래죠, 담대한 그죠? 미래는 결국 과학기술이고, 예,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총괄위원장하고 계시는 예. 윤태희 그 총장도 뭐 저를 만나가 개인적으로 했었지만은 모든 부분은 과학기술 굉장히 중심이다. 그 중요성을 오케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부분 같이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느 분이 후보가 되시든 간에 그 혹시 국민의힘이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제일 첫 번째로 내세울 공약이 뭔지 이렇게 살짝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뭐가 될지. 아직까지는 지금 그게 다듬어지지 않고 공약이 예. 하나씩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모으는 중입니다. 모으는 예. 중이고 글로벌리 가고 있고 그것은 뭘 하나를 한다기보다도 그리고 우리가 비전이 있고 전략과 전술이 있듯이 어떤 따뜻한 그 담대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일한 부분이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에너지 부분은 당연히 에너지 부분은 뭐 전략 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보면은 과학기술 핵심 부분이 있고 가버넌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ICT라든지 뭐 미디어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맡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과학기술 행정 시스템 지금 현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라든지 과학기술 핵심본부라든지 뭐 이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받으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가버넌스 부분도 지금 준비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마 그 과청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런 의견 다 드려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 제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저도 뭐 어떻게 변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지만은 예, 예.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그 공감대 이루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추진할 수 있게 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아마 과청에서 만들고 아마 공학하면서 만들고 계시죠? 예, 공항관리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예. 전안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지금 뭐 저쪽에 이제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쪽에 지금 이미 후보가 확정이 됐지만 우리 이재명 그분 이제 이렇게 그 후보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렇게 보시면 일단 아마 에너지 부분과 관련해서 기후 에너지 부를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이 디지털 요 데이터와 관련된 어떤 조직을 만드실 것 같은 어떤 그 뉘앙스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주와 관련돼서 아예 그 어떤 우주 쪽에 뭔가 좀 이렇게 국가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도 지금 구상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이런 만약 이제 그런 구상들을 하는 걸로 미루어 봐서 아마 청와대에 뭔가 어떤 전략 개념을 가진 어떤 룸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지금 추측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어차피 지금 거버넌스 부분은 건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만약 건드린다면 아까 이제 부처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해법 뭐 이 부분을 우리 김소영 교수님께서 이제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잘 안 된다. 공무원의 인센티브하고 온라이언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청와대가 비대하냐 비대하지 않느냐 큰 청와대냐 작은 청와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능한 청와대가 중요한 유능한 청와대. 그러니까 전략 개념을 가진 청와대는 필요한 거거든요. 뭐 작게 가든 크게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뭔가 좀 국가 전략에 대해서 뭔가 방향타를 이렇게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의원님께서 그 부분 좀 고민을 좀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뭐 여야 어느 쪽이 이렇게 정권을 잡든지 간에 어떤 이 과학기술 부분이 국가 전략의 탑 프라이오리티로 오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김영호 상임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음소거 해주십시오. 볼륨 스피커. 네. 시간 좀 됐지만 여기 지금 채팅방에 질문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 봤습니다. 예. 이것도 조금 잠깐만 좀 전달해 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이 적정연구개발 투자비 경제 규모에서 이제 적정연구개발 투자비가 얼마냐, 뭐 이거는 되게 이제 GDP 대비 이제 R&D 투자의 어떤 적정 비율이 얼마냐, 이는 사실 아마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라든지 오랫동안 전문가들이 논의해 왔는데요. 이 지금과 같은 이런 과학기술의 어떤 프라이어리티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적정연구개발비에 대한 과거의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적정연구개발비와 관해서 그동안 논의했던 여러 가지 어떤 모델이랄까 사고방식도 지금 크게 아마 바뀌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뭐 GDP 3%가 맞다. 뭐 이것도 지금 뭐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고요. 또 국가별로 다 지금 상황도 다르고요. 어떻게 보면은 GDP 대비 R&D 투자비가 10%로 간들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로 지금 우리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우리 박정은 교수님 좀 어려운 질문도 하셨는데 우리나라 정부 지원에는 왜 미국식의 핵심이 들어가는 과정이 없는가, 뭐 이 말씀은 아마 그거 같아요. 뭔가 도전적이고 담대한 어떤 그런 R&D에 대한 어떤 실패를 용인하는 정부가 아니라 아예 실패를 전제로 하는 정부도 있어야 된다. 뭐 어떤 인식의 어떤 그런 주문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한국적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죠, 그죠? 여러 가지 뭐 시도는 하고 있지만 아마 이 부분도 다음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추경 모델이 아니라 선도행 모델로 가겠다 그러면 뭐 미국은 뭘 하고 있고 일본은 뭘 하고 있고 뭐 유럽은 뭘 하고 있고 이런 걸 이 적어야 되는 의무감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미국 이거 전혀 안 한다. 일본 전혀 안 한다. 유럽 전혀 안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은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뭔가 어떤 도전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도 다음 정부의 숙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관련해서 뭐 우리 의원님이나 토론자분들 뭐 한 말씀 하실 게 있으신가요? 우리 제가 고영주 원장님? 예, 제가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내년의 경우에 민간 투자 다 합쳐서 한 100조 되고 그중에 30조가 정부 R&D 투자가 되는데요. 이 비율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투자 들어가면 정부 투자 들어가서 한 30% 정도는 정부가 계속 투자해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비율을 유지하는 선이면 저는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민간 투자 중에 상당 부분이 재벌 대기업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좀 그 재벌 대기업이 아니고 혁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쪽에 관련된 민간 투자가 많이 일어나도록 그것도 이렇게 지역에서 그런 스타트업을 만들 수 이런 민간 투자를 어떻게 하면 촉진할 수 있을 건가? 요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정부 R&D를 놓고 보면 비율은 30% 좋은데 이 쓰는 방식, 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다시 짜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아까 토론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노베이션을 아까 포함해서 예. 다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도 쉽지 않은 과제죠. 뭐 이런 또 이런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소위 이른바 기득권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분배의 변화를 이렇게 추구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숙제 같습니다. 예. 혹시 뭐 다른 또 우리 덧붙이실 말씀? 상임 대표님 뭐 네, 저기 마무리 말씀하시죠. 예. 네, 오늘 정말 알찬 시간이고 저도 아주 흥미롭고 또 잘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또 김영식 의원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조승래 의원실에서도 저희 발표 토론을 또 듣고 계신 것 같은데 과학기술 저희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의원님도 의원이지만 다음에 후보님들이 직접 나와서 잠깐이라도 직접 나오셔서 저희와 조금이라도 좀 대화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내에 조금 더 이제 진일보된 토론회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꼭 좀 참석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저희대로 또 더 알차게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까 2022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국가를 위한 것이라 생각해 주시고 바쁘시더라도 꼭 좀 저희 과실련과 또 정치권 모두 좀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상임 대표님, 그 마무리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김소영 교수님 주제 발표 너무 잘 하셨고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뭐 이끌어 주신 우리 윤지용 교수님께 정말 경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윤지용 교수님께 박수 한번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 우리 고영주 원장님, 이연원 교수님 토론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형석 의원님, 우리 과실련의 호퍼입니다. 호퍼시니까 항상 저희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의원님께 바로 직보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도와주시고요. 과실 회원인 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아마 우리 상임 대표님께서 아마 과실련과 관련해서 아마 의원님께 많은 도움을 아마 요청하실 것 같습니다. 잘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아무쪼록 이렇게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였어요. 솔직히 지금이 더 위험하고 더 조심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과실련 오픈 포럼 참여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